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충격적인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제껏 보여왔던 태도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 비밀은 미국이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급파한 어느 분석관 때문이었습니다. CIA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방문한 그가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분석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일로 인해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본부라고만 떠 있었죠. 로버트, 지금 당장 들어와. 부국장 마이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전화로 말할 수 없어. 30분 안에 브리핑룸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내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또 긴급이야?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죠. 네. 금방 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5년간 CIA 분석관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새벽 호출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이클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차를 몰고 랭글리 본부로 향했어요. 버지니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가능성들을 떠올렸죠. 테러, 전쟁, 아니면 또 다른 국제위기. 본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비원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브리핑룸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핵정책과 직원들, 동아시아 라인 사람들, 심지어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인원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죠.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니터 5대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죠. 로버트, 여기 앉아. 동료 제임스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뭔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속삭였죠. 북한이 뭔가 했대. 엄청 크게.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부국장 마이클슨이 들어왔습니다. 핵정책실장 2명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마이클슨은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죠.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자, 시작하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떠올랐어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북한 길주 핵실험장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산 하나가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화구 같은 거대한 구멍이 위성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7분.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마이클슨이 말했죠.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핵정책 실장이 물었습니다. 추정치 250킬로톤, 히로시마급의 15배입니다. 마이클슨이 답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배라니요. 그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최종 테스트였죠. 리히터 규모로는 6.3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진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붉은 선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죠. 저 선 하나하나가 북한의 기술 발전을 의미했어요. 백악관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NSC가 72시간 내 전면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마이클슨이 저를 봤어요. 로버트, 자네가 한국과 일본의 대응 평가를 맡아. 중국 쪽은 캐로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동아시아 담당 수석 캐롤 워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뭐가 이상한데요? 마이클슨이 물었습니다. 너무 침착해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합참의 공식 발표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즉각 탐지했으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문구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시장은요? 제임스가 물었죠. 서울 증시가 거의 요동치지 않았어요. 캐롤이 대답했습니다. 0.3%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5%는 기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롤이 말했어요. 하나는 시장이 이미 북한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끼어들었죠.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요. 마이클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캐롤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이미 자체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억제력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핵 말입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캐롤이 신중하게 말했죠.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녀는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원전 23기, 우라늄 보유량, 현무미사일, 군 예산,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추측 아닙니까? 국방부 인사가 반박했습니다.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 캐롤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침착한 반응, 요동치지 않는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기반, 로버트. 자네 생각은? 마이클슨이 저를 봤습니다.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상당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요. 그럼 확인해야겠군. 마이클슨이 말했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가봐야지. 마이클슨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로버트, 자네가 가. 한국에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 사전 점검단에 끼어들어 기술 자문관으로 위장하면 자연스럽게 현지를 둘러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동맹국을 조사하라는 겁니까? 조사가 아니야. 마이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이지.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여전히 한국의 데이터들이 떠 있었죠. 캐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기지 않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맹국이 우릴 속였을 거라는 게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조심해요. 캐롤이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예요.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부, 국방부,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사람이 나왔죠. 마이클슨이 연단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 실험의 구체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스크린에 길주 핵실험장의 새로운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제 본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산 정상 부분이 완전히 함몰돼 있었고 주변으로 방사형 균열이 뻗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폭발 지점은 지하 700m입니다. 핵정책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깊이에서 250킬로톤급 폭발이 일어났다는 건 북한이 지하 핵실험 기술을 완전히 숙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사능 누출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미량 검출됐습니다. 실장이 대답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차폐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폭발 당시 진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지진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차 파동과 2차 파동 사이 간격을 보십시오. 실장이 설명했죠. 이건 단순 핵분열이 아니라 다단계 기폭 방식입니다. 수소폭탄이라는 말입니까? 국방부 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다단계 기폭이라는 건 북한이 단순히 핵무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였죠. 이제 그들은 소형화와 고위력화를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탄두 중량은 얼마로 추정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500kg 전후로 봅니다. 실장이 대답했죠.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이 또 한 번 조용해졌어요. 500kg이면
북한의 화성 시리즈 미사일에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무게였거든요. 사거리는요? 국무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13,000km입니다. 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마이클슨이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그의 턱 근육이 굳어 있었죠. 리히터 규모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6.3입니다. 실장이 답했어요.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요. 스크린의 진도 그래프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히로시마급의 15배라는 숫자가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진동이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이 진도는 역사상 5번째로 큰 인공 지진입니다. 실장이 말했어요. 북한이 이제 전략 핵무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제 반응은요? 마이클슨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공식 유감 표명, 러시아는 대화 촉구, 일본은 긴급 안보회의 소집. 실장이 간략히 정리했죠. 한국은요? 마이클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짧은 성명 발표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코앞에서 저런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과 길주는 직선거리로 200km도 안 되거든요. 보통이라면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라도 되는 것처럼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캐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어요. 언론 보도입니다. 캐롤이 설명했죠. 일면 톱 기사지만 논조가 차분해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마이클슨이 물었어요. 현무 미사일, 킬체인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언급하면서 북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롤이 답했죠.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 같았어요. 시장 반응은요? 국방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서울 증시가 0.3%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캐롤이 말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5%는 기본으로 떨어지는데 말이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너무 침착한 반응이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SNS 여론은요? 제가 물었어요. 놀랍게도 차분합니다. 캐롤이 답했죠. 물론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으론 우리 군을 신뢰한다는 반응이 많아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겁니다.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로버트. 자네가 한국 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왜 저렇게 침착한지, 뭘 믿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 NSC 대표가 앞으로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72시간 내 완전한 분석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죠. 북한의 능력뿐 아니라 주변국 대응,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도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72시간이요? 누군가가 놀라서 물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NSC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엔 여전히 진도 그래프가 떠 있었죠. 붉은 선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캐롤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석연치 않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이미 대비책을 갖추고 있거나. 캐롤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죠.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리히터 6.3, 히로시마급의 15배, 그리고 한국의 침착한 반응.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72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마이클슨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로버트, 잠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가 빠르게 걸어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내 방으로 가지.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밖으로 랭글리 본부의 중정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앉게. 마이클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책상 뒤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백악관에서 방금 내려온 지시야. 그가 서류를 제게 건넸죠. 저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선 긴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첫 페이지에 찍혀 있었어요. 대통령 각서라고 적혀 있었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전면 평가 보고서를 72시간 내 제출할 것. 북한의 기술 수준, 주변국 대응 능력, 지역 안보 구도, 변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할 것.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할 것.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이라니요. 백악관도 의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72시간이면 3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했죠.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든 안 하든 해야 해. 마이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거야. NSC도 난리가 났어. 국방부는 그들도 자체 분석팀을 꾸렸어. 마이클슨이 대답했죠. 하지만 인텔리전스는 우리 소관이야. 특히 한국 쪽은 자네가 맡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알아내야 합니까? 3가지야. 마이클슨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실제로 갖췄는지. 둘째, 만약 갖췄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셋째, 그들의 의도가 뭔지. 의도요?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 마이클슨이 설명했죠. 북한 억제용이냐?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어디까지 접근 가능합니까? 최고 기밀까지 전부 열려 있어.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위성사진, 통신감청, 인적정보원 보고서 다 볼 수 있어. 필요하면 국방부 자료도 요청해. 인력 지원은요? 캐롤이 중국 쪽을 맡고 제임스가 일본 쪽을 맡아. 마이클슨이 답했죠. 자넨 한국에만 집중하면 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2시간 안에 한 나라의 핵 능력을 평가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백악관이 이렇게 서두른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였죠. 한 가지 더.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이번 보고서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거야. 자네 분석에 따라 대통령이 한국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맹 강화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책임이 무겁군요. 제가 말했죠.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마이클슨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15년간 자네가 내놓은 분석 중에 틀린 게 거의 없었어. 이번에도 믿는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로버트. 마이클슨이 저를 불렀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 뭔가요? 우리는 진실을 찾는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실제 답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72시간이면 모레 오전 11시 30분까지였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이미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 갖다 놓은 모양이었죠. 매니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 전면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요약문이 나왔어요.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임.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IAEA 감시하에 있음.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공식적으론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저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으론이라는 표현이 걸렸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0년대 초반 극비 우라늄 농축 실험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2000년과 2003년 사이 소량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있음. 이는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됨. 당시 한국 정부는 과학자들의 독단적 행위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이 남음.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농축 실험을 했다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중간쯤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론적으론 6개월에서 1년 내 핵무기 제조 가능. 플루토늄 생산 능력, 농축 기술, 미사일 탑재 기술 모두 보유. 제가 필요한 건 의지뿐.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필요한 건 의지뿐이라. 그렇다면 한국이 정말 그 의지를 가졌을까요? 다음 파일을 꺼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 분석이었습니다. 상세한 스펙이 적혀 있었죠. 사거리, 탄두 중량, 정확도, 생산 수량, 모든 데이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현무 시리즈였어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CEP 10m 이하, 지하 벙커 관통 능력 보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핵탄두를 500kg으로 소형화할 수 있다면
현무 미사일에 충분히 탑재 가능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방금 그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줬다면 한국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 3시가 됐을 때 캐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행 상황 어때? 그녀가 물었어요. 퍼즐 조각들은 많은데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대답했죠. 기술적으론 가능한 게 확실한데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황 증거는 많아. 캐롤이 말했어요. 침착한 반응, 요동치지 않는 시장, 준비된 듯한 언론 대응. 다 설명이 되죠. 하지만 확증이 없잖아요. 제가 말했죠. 위성 사진도 없고 정보원 보고도 없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캐롤이 반박했어요.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우리 눈을 피해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제임스도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패닉 상태야. 그가 말했어요. 긴급 안보회의 3번째 하고 있대. 한국하고 대조적이네요. 제가 말했죠. 바로 그거야.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일본은 미국 해구산에만 의존하는데 한국은 뭔가 다른 카드를 가진 것 같아. 우리는 그 카드가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종합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24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브리핑룸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국무부 차관보까지 참석했습니다. 마이클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각 팀별로 중간 보고를 듣겠습니다. 캐롤, 중국 쪽부터. 캐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베이징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실험을 강행했어요. 시진핑 주석도 화가 났다는 얘기가 들려요.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롤이 답했죠. 북한이 이제 중국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제임스가 일본 보고를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은 완전한 위기 모드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긴급 안보회의 연속 개최, 자위대 경계 태세 격사, 미일 동맹 강화론의 가속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일본이 정말 그쪽으로 갈까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여론이 급속히 변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답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40%를 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20%였는데 말이죠.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사안이었거든요. 로버트, 한국 쪽은 마이클슨이 저를 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죠. 일본과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합참 발표문, 언론 보도, 증시 변동 그래프,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침착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마치 이미 준비돼 있던 것처럼 보여요. 준비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제 경력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자체 핵 억제력 가능성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차관보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최소한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반복했죠. 그래서 북한 핵실험에도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마이클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기술적 기반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죠.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갖췄어요.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죠. 2000년대 초반 이미 농축 실험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IAEA 감시는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명목상으론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답했죠. 특히 군사시설은 접근이 제한돼 있습니다. 둘째, 운반 수단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현무 미사일 자료가 나타났어요. 현무 시리즈는 사거리 500km에서 1500km까지 다양합니다. 탄두 중량도 충분하고 정확도도 높아요. 만약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다면 즉시 탑재 가능합니다. 소형화 기술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어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 정밀 가공 기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북한도 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죠. 셋째,
자금입니다. 스크린에 국방 예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국방비가 최근 3년간 급증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특히 전략무기 관련 항목이 크게 늘었어요. 상당 부분이 특별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구체적 용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핵개발 자금이라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넷째, 정치적 의지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여론조사 결과였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방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한국이 정말 핵을 만들었다면 이건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캐롤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우리 정보원 하나가 경주 인근에서 이상한 활동을 포착했어요. 무슨 활동입니까? 마이클슨이 물었어요. 남해해양과학연구소라는 곳인데 표면적으론 민간 연구시설입니다. 캐롤이 설명했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군 보안 요원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방사능 차폐 차량도 목격됐고요. 해양연구소에서 왜 방사능 차폐 차량이 필요합니까?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문입니다. 캐롤이 답했어요. 공식적으론 해양 방사능 측정 연구라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위성 사진은요? 마이클슨이 물었죠. 있습니다. 캐롤이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해안가에 자리한 대형 건물이 보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한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죠. 지하 구조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캐롤이 설명했어요. 열감지 위성으로 봤더니 강력한 열 신호가 나와요. 일반 연구시설치곤 너무 뜨겁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에서 건물 주변으로 이중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게 보였어요. 경비 초소도 여러 개였죠. 이건 민간 시설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접 가봐야 해요. 어떻게요?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이 있습니다. 마이클슨이 말했죠. 로버트를 사전 점검단에 끼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현지 조사가 가능해요. 동맹국을 염탐하자는 겁니까? 차관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염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마이클슨이 단호하게 말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 핵을 가졌다면 우리 대한반도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악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이십시오.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의 위성 사진을 계속 봤어요. 남해해양과학연구소. 그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됐죠. 캐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정말 갈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가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이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 캐롤이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돼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갖췄을 수도 있었죠. 경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서류 더미가 또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갖다 놓은 모양이었죠.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9시였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38시간이 지났죠. 남은 시간은 34시간 뿐이었어요. 매니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원전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23기 원전의 상세 정보가 나왔습니다. 고리, 한빛, 한울, 월성, 각 발전소별로 원자로 형식, 출력, 가동 연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읽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월성 원전이었습니다. 중수로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중수로는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한 방식이었어요. 핵무기 제조의 핵심 재료였죠. 한국은 4기의 중수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50kg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 IAEA 사찰을 받고 있으나 모든 플루토늄이 추적되는지는 불명확.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150kg이면 핵무기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어요. 물론 IAEA가 감시하고 있다지만 완벽할 순 없었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관련 자료였어요. 한국은 2004년 IAEA에 과거 우라늄 농축 실험을 자진 신고. 당시 소량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인정. 정부는 과학자들의 독단적 행위라고 해명했으나 의문 제기됨. 현재 공식적으론 농축 프로그램 없으나
기술적 능력은 보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실험이라. 그 후 2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레이저 농축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원심 분리기보다 효율적이며 소규모 시설로도 고농축 가능. 군 관련 시설에서의 연구 여부는 확인 불가. 저는 메모했습니다. 레이저 농축, 군 시설, 확인 불가. 모든 단어가 의미심장했어요. 다음 파일은 현무 미사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브리핑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숫자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500kg. 북한이 달성했다는 핵탄두 중량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도 이미 그 수준까지 왔다는 뜻일까요? 생산 수량 항목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900기가 넘는 미사일이라니. 만약 이 중 일부에만 핵탄두를 탑재해도 엄청난 전력이었죠.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 분석이었어요. 최근 10년간 예산 추이가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2년 이후 특히 가팔랐어요. 그중 저는 특별 전력 증강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비공개 예산이 전체의 20%라니 그게 무엇에 쓰이는 걸까요? 파일 맨 뒤에 분석관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국방비 증가는 북한 위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특히 특별 항목의 규모가 과도함, 전략무기 개발 가능성 높으나 구체적 내용 파악 곤란, 전략무기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원전 23기, 플루토늄 생산 능력, 우라늄 농축 기술, 현무 미사일 900기 이상, 급증하는 국방비, 비공개 특별 예산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 자료였어요. 한국의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였죠. 누리호는 1.5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음. 이는 ICBM 기술과 직접 연관됨. 발사체 기술, 유도 시스템, 재진입 기술 모두 습득한 것으로 판단됨. 저는 다시 메모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곧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면 그 기술로 미사일도 만들 수 있었죠. 다음 자료는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중, 수중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 진행 중, SLBM은 전략 핵무기의 핵심 운반 수단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핵잠수함까지는 아니어도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이었죠.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보유, 초정밀 가공, 미세공정, 시스템 통합 능력 탁월. 이러한 기술은 핵탄두 소형화에 직접 활용 가능. 특히 기폭장치의 정밀 제어에 필수적. 저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핵무기가 연결되다니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였어요. 하지만 말이 됐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첨단 전자기술이 필수였거든요. 모든 파일을 읽고 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한국은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랭글리 본부의 야간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만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에도 침착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확증이었습니다. 아무리 정황 증거가 많아도 직접 증거 없이는 백악관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꿀 수도 없었죠. 저는 다시 캐롤이 보여준 위성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해해양과학연구소.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경주로 가야 했습니다. 에이펙 사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야 했죠. 휴대폰을 들어 마이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주행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출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모레 오전 비행기. 상세 일정 내일 전달. 조심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퍼즐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덜레스 공항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슨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죠. 신분증과 초청장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자넨 백악관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가는 거야. 에이펙 사전 점검단에 합류하는 거고.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로버트 데이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 자문관이라고 적힌 신분증이 들어있었죠. 사진도 제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해. 마이클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전과 보안 점검하는 척하면서 그 연구소 주변을 살펴봐. 직접 들어갈 순 없겠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봐. 위험하진 않을까요? 제가 물었죠. 동맹국이야. 마이클슨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들키면 곤란해. 한미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 조심하겠습니다. 마이클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로버트, 이건 자네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거야. 잘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14시간짜리 긴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경주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에이펙 개최 장소, 주요 일정, 숙소 배치. 겉으로는 평범한 사전 점검 자료였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가방 안 숨겨진 파일에는 남해해양과학연구소의 상세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죠. 건물 배치, 출입구, 경비 초소 위치, 모든 게 표시돼 있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제 진짜 인물을 눈치챘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을 훑어보고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에이펙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씨시죠?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외교부 의전팀 김민수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민수가 일정표를 건넸죠. 오늘은 호텔 체크인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에이펙 회의장, 만찬장, 각국 정상 숙소 등을 둘러보실 겁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사흘간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틈을 내서 남해로 가려면 계획이 필요했죠. 차가 경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내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죠. 차는 경주의 어느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15층이었는데 창밖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남해해양과학연구소까지의 거리를 검색했습니다. 경주에서 차로 어느 정도 가야 하더라고요. 일정 중에 빠져나갈 틈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김민수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이펙 회의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무대 설치, 음향 점검, 보안시설 구축,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보안 책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경호처 소속 박준혁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하며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날카로웠어요. 훈련된 보안 요원의 눈빛이었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통신 보안과 도청 방지 시스템을요. 물론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통제실로 갔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수십 명의 요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최신 보안 시스템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죠. CCTV 500대,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전파 차단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둘러봤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준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각국 정상 숙소를 점검했어요. 해운대의 고급 호텔들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있었죠. 저녁 무렵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해양 관련 시찰이 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실 겁니다. 저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해양 관련이라니 남해 쪽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남해요? 김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히 일정엔 없는데요. 해양과학 분야도 보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이펙에서 해양 환경 이슈도 다루지 않습니까? 김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부에 문의해보겠습니다. 남해에 해양과학연구소가 있긴 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이클슨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해 방문 시도 중. 내일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음. 답장이 곧 왔어요. 좋아. 하지만 무리하지 마. 들키면 안 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김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남해 방문이 승인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후에 해양과학연구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곳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점심 후 차를 타고 남해로 향했어요. 경주를 벗어나자 해안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에메랄드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2시간쯤 달렸을 때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가방 안에는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걸 기록해야 했죠. 차가 해안가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해양과학연구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가 연구소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철제 울타리가 시설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위성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견고해 보였죠. 경비 초소에서 2명의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민간 경비가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비원이 말했어요. 김민수가 서류를 건넸죠. 백악관 기술자문관이십니다. 에이펙 관련 시찰이에요. 경비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죠. 5분쯤 지나자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군인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연구소 부소장 이상훈입니다. 악수하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어요. 실험실에서만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들어오시죠. 이상훈이 말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주의 깊게 봤어요. 건물은 3층짜리로 보였지만 한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보였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본 그곳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면서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그중 몇 대는 특수 차량 같았어요. 창문이 두껍고 차체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죠. 방사능 차폐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먼저 메인 건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이 말했어요. 우리 연구소는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을 연구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평범한 연구소 같았어요. 실험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너무 긴장해 있었어요. 우리를 보는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해양생물 연구실입니다. 이상훈이 한 방을 가리켰어요. 수조들이 놓여있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해양 오염 측정 연구도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상훈이 대답했죠. 특히 방사능 오염 측정이 우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방사능이요? 제가 관심 있는 척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상훈이 설명했죠. 우리는 동해와 남해의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군 보안 요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지하시설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하지만 그곳은 제한 구역입니다. 그가 말했죠. 보안 문제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요? 심해 시료 보관 시설입니다. 이상훈이 간단히 답했어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서 특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캐묻다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분석실입니다. 이상훈이 말했죠. 복잡한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질량 분석기, 크로마토그래피, 분광광도계 모두 최신 장비들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샘플을 다루고 있었는데 손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방사능 방호복 같았어요. 무슨 샘플입니까? 제가 물었죠. 해저 퇴적물입니다. 연구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3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장실, 회의실, 자료실이 있었어요. 평범한 구조였죠. 하지만 복도 끝에 특이한 문이 보였습니다. 두껍고 금속으로 된 문이었어요. 홍채 인식기가 달려 있었죠. 저곳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버실입니다. 이상훈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이죠. 보안이 철저하시네요. 개인정보와 연구 자료가 중요하니까요. 이상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시차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커피라도 드시겠습니까? 이상훈이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김민수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훈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연구소치고는 보안이 과도한 것 같은데요. 이상훈이 잠시 멈칫했어요. 국가 핵심 연구시설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외국 기업들의 산업 스파이도 있고 해서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지하 경사로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트럭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수 차량이었어요. 차체에 노란색 방사능 표시가 붙어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모드였어요. 그 순간 이상훈이 저를 봤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촬영 금지입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습관적으로 꺼낸 거였어요. 이상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데이비스 씨. 더 보실 것 없으시면 이만 나가시죠.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봤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좋은 시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옆으로 굵은 파이프들이 지하로 연결돼 있었어요. 냉각수 파이프 같았습니다. 일반 연구소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차에 타서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연구소 건물이 점점 멀어졌지만 머릿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 경사로, 방사능 차폐 차량, 두꺼운 냉각수 파이프, 군 보안 요원,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곳은 단순한 해양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그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경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과학 수준이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화 통신으로 마이클슨에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남해해양과학연구소 방문 완료. 지하시설 확인 불가했으나 다음 사항 포착. 군 보안요원 배치. 방사능 차폐 차량 목격. 대형 냉각 시스템 확인. 과도한 보안 시스템. 표면적 기능과 실제 기능 불일치. 핵 관련 시설일 가능성 80%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동맹국을 염탐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였을까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잘했어. 귀국 즉시 전체 브리핑 준비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가졌거나 최소한 완성 직전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싸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슨이었죠. 로버트, 지금 당장 화상회의 가능한가? 그가 급하게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5분 후 연결할 거야. 보안 회선으로. 전화가 끊기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정확히 5분 후 화면에 연결 요청이 떴습니다. 수락 버튼을 누르자 마이클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옆으로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인사, 그리고 NSC 대표까지 보였습니다. 백악관까지 연결된 회의였죠. 로버트, 들리는가? 마이클슨이 물었어요. 네, 선명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마이클슨이 말했죠. 시간이 없어. 대통령이 내일 아침 브리핑을 요구했어. 자네 현장 보고를 지금 들어야겠어. 저는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 남해해양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론 해양환경연구시설이지만 실제론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나? 국방부 인사가 물었어요. 첫째, 군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민간 연구소치고는 과도한 보안이에요. 둘째, 방사능 차폐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해양 방사능 측정용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상한가? NSC 대표가 물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단순 측정용이라면 저 정도 장비가 필요 없어요. 셋째, 대형 냉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건물 옆으로 굵은 파이프들이 지하로 연결돼 있더군요. 얼마나 큰가? 원전 냉각수 파이프만 합니다. 제가 답했죠. 일반 연구소엔 필요 없는 규모예요.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넷째,
지하시설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까지 갖췄더군요. 지하에 뭐가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죠. 너무 캐묻다간 의심받을 상황이었어요. 확률은? 마이클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 한마디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80%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핵무기 완성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생산시설이거나 최소한 핵심 부품 제조시설로 보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거가 약하지 않은가?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직접 본 게 없지 않나?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23기 원전, 플루토늄 생산 능력, 미사일 기술, 반도체 기술, 그리고 오늘 본 시설, 퍼즐 조각이 다 맞아떨어져요. 추측일 뿐 아닌가? 차관보가 고집했어요. 정보 분석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직접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차관보가 물었어요. 한미동맹에 금이 갑니다. 그럼 맞다면요? 국방부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죠.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속았다는 얘기니까요. NSC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선 명확한 판단을 원하십니다. 로버트, 자네는 한국이 핵을 가졌다고 확신하나?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졌거나 곧 가질 겁니다. 제가 말했죠.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침착한 반응이 그 증거예요. 그들은 이미 대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마이클슨이 물었어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죠. 첫째, 압박입니다. 한국의 NPT 의무를 상기시키고 핵 포기를 요구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여론의 70%가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포기하기 어려워요. 둘째는 묵인입니다. 제가 말했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요. 그건 NPT 붕괴를 의미해.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일본, 대만, 중동 국가들까지 핵무장하려 들 거야. 그래서 3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협상입니다. 한국이 핵 관련 기술을 일부 공유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묵인해주는 거죠. 기술 공유요? 국방부 인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소형화 기술, 미사일 기술은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거기에 그들의 의료 로봇, AI 기술까지 포함하면 윈윈이 가능해요. 마이클슨이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는 3번째가 최선이군.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설득해야 해. 제 생명이 증거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NSC 대표가 물었죠. 만약 제가 경주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다면 한국 의료진이 저를 살렸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 수준은 그 정도예요. 단지 핵무기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로버트 말이 맞아. 마이클슨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억제할 수 없다면 같이 가야 해. 배워야 해요.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의회 설득도 만만찮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늦으면 주도권을 잃습니다. NSC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내일 귀국하는 대로 백악관으로 와. 대통령께 직접 브리핑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공은 백악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준비도. 그들은 단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독립국이었죠. 문제는 미국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해공항으로 향했어요. 김민수가 배웅 나왔습니다. 좋은 방문이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악수하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민수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뭘 알아냈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14시간 비행 내내 저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야 했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죠. 1시간쯤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통이 왔습니다. 심한 편두통 같았어요.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눌렀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진통제를 찾았어요. 가방을 뒤적였지만 없었습니다. 약국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일어서는데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는데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식이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어디지?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 씨, 깨어나셨군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입니다. 의사가 답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쓰러지셔서 응급 이송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어요.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쓰러진 것. 얼마나 지났습니까? 2시간입니다. 의사가 시계를 봤어요. CT 촬영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뇌출혈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확히는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뇌출혈이라니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거기서 수술 받을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동하면 뇌압이 급증해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씨,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1시간 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데이비스 씨,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죠. 본국으로 의료 이송 준비 중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봤어요. 정말 이동이 불가능합니까? 네.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죠.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12시간 비행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여기 수술 시설이 충분합니까?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의사가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 병원은 한국 최고 수준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로봇 수술도 가능합니다. 로봇 수술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의사가 설명했어요. 레보아이라는 국산 수술 로봇입니다. 뇌동맥류 같은 복잡한 수술에 매우 효과적이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서 수술 받겠어요. 대사관 직원이 망설였어요. 확실하십니까? 대사관에서 미국 의사를 급파할 수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야 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수술 준비해.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해. 바퀴 달린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천장의 형광등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중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안에는 수술대와 복잡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로봇팔처럼 생긴 장비가 서 있었죠. 레보아이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전신 마취를 할 겁니다. 그가 말했죠.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 8. 숫자를 세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한국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는구나. CIA 분석관이 동맹국 조사하러 왔다가 그 나라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다니. 7, 6.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능력을 의심하러 왔는데 결국 한국의 의료기술에 목숨을 맡기게 됐죠. 5, 4.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 등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어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대통령 앞에서 보고하고 있었죠. 한국은 핵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갑자기 한국 의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당신 목숨을 살린 건 한국입니다. 의사가 말했죠. 꿈이 흐릿해졌습니다. 다른 장면이 나타났어요. 남의 연구소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내려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랐죠.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캐롤이었어요. 로버트, 깨어나. 그녀가 말했죠. 내가 찾던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캐롤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하얘지더니
다시 어둠이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영원 같기도 했고 순간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환자 상태 안정적이에요. 의식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억지로 떴습니다. 흐릿하게 사람들이 보였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씨, 들리십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네. 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뇌동맥류를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감각이 있었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 수술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동맥류가 깊은 곳에 있었지만 로봇의 도움으로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출혈량도 최소화했습니다. 로봇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레보아이입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국산 로봇이에요. 1mm 단위로 움직일 수 있어서 뇌수술에 최적이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국산 로봇이 제 뇌를 수술했다니 한국 기술이 제 목숨을 살렸다는 거였어요. 미국엔 이런 로봇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의사가 대답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로 쓰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보험도 안 되고요. 우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술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죠.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 살리는 데 썼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었죠.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 같았어요. 몸을 움직여봤죠. 통증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있는 게 느껴졌어요.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나왔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수술했던 그 의사였어요. 회복이 빠르시네요. 그가 차트를 보며 말했죠. 뇌압도 정상이고 신경학적 이상도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완전히 성공입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해요. 그 후 한 달간 안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의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개골 안쪽 동맥에 혹이 있었어요. 그가 손으로 설명했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파열된 부분을 클립으로 막고 출혈을 멈췄습니다. 로봇이 했다고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보아이가 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여서 혈관을 다치지 않게 클립을 장착했어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각도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산 로봇이 들어가 수술을 했다니. 그 로봇이 미국에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빈치 로봇이 있긴 하죠. 의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뇌수술엔 레보아이가 더 적합해요. 게다가 미국에선 로봇 수술 비용이 수천만 원이라 보험도 안 되고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의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선요? 여기선 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가 말했죠. 환자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비용보다 생명이 먼저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선 돈이 없으면 이런 수술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최신 치료는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의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일일 뿐이에요. 당신이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어요. 환자는 환자니까요.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뭘 했죠? 한국의 핵 능력을 조사했어요. 그들을 의심했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남의 연구소까지 가서 염탐했죠. 그런데 정작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살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헌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거라 확신했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했고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켰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것과 그걸 어떻게 쓰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한국은 그 기술을 무기를 만드는 데만 쓰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도 썼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수술에 쓰고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환자가 치료받게 했죠. 며칠 후 대사관 직원이 문병을 왔습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백악관 브리핑은 연기됐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당신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답니다. 마이클슨 부국장도
안부를 전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습니까? 예비 보고서는 제출됐어요. 직원이 답했죠. 하지만 당신의 최종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의견이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노인, 아이, 젊은이 모두가 치료받고 있었죠. 어느 날 로비에서 한 가족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죠. 저분은 어떤 환자입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로봇 수술로 회복하셨어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이제 재활 중이세요. 다음 주면 퇴원하실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죠. 건강보험이 다 처리해줬어요. 간호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환자 부담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가족을 다시 봤습니다. 저들은 파산 걱정 없이 치료받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수술을 말이죠. 이틀 후 담당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MRI 사진을 보며 말했죠. 혈관이 깨끗하게 봉합됐어요. 신경 손상도 전혀 없고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죠.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요. 새벽 3시에도 수술팀이 즉시 모였어요. 의사, 간호사, 마취과, 로봇 기술자 모두가 한 팀으로 움직였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작동한 거였죠. 한국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화면을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핵을 가졌다고 확신했던 제 판단이 맞을까요? 기술적으론 여전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걸 알았어요.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였죠. 기술을 억제력으로만 쓰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도 쓰는 나라였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최종 평가 보고서. 한국의 핵 능력은 기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내 핵무기 제조 가능. 의도는 북한 억제용으로 추정.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 한국은 기술을 다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보유. 의료, 산업, 국방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권고사항. 압박이 아닌 협력. 한국을 적대시하면 얻는 것 없음.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술 교류 추진 필요. 본 분석관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직접 받음. 그들의 능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에서 나옴. 이는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함.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핵보다 강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했어요. 혈압 정상, 신경 반응 정상, 모든 게 좋았죠. 짐을 챙기는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떠나신다고요? 그가 물었어요. 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뇌수술은 가벼운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의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데이비스 씨. 악수하며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의 눈빛이었죠.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의료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도 얻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슨이었어요. 로버트, 몸은 괜찮은가? 그가 물었죠. 네, 퇴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보고서 받았네. 마이클슨이 말했습니다. 읽어봤어. 처음 보고와 좀 다르던데 현장에서 더 많은 걸 봤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해요. 백악관에서 내일 브리핑 원해.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듣고 싶어 하셔. 준비되셨나? 준비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죠. 조심해서 와. 비행기는 순조로웠습니다. 14시간 동안 저는 브리핑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대통령과 참모들은 명확한 답을 원할 겁니다. 한국이 핵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덜레스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슨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는군. 그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 솜씨가 좋나 보지. 최고였습니다. 제가 답했죠. 제 목숨을 구했어요. 차를 타고 랭글리로 향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국무부는 협력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지. 대통령 생각은요? 아직 결정 안 하셨어. 마이클슨이 답했죠. 그래서 자네 브리핑이 중요해. 자네가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까. 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최신 정보들이었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한국 국방부가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보고, 원전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정보, 여론조사 결과 모든 게 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시큐리티 체크를 여러 번 거쳐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그리고 테이블 끝에 대통령이 앉아 계셨죠. 데이비스 분석관입니다. 마이클슨이 저를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조사했고 현지에서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훌륭했다고 들었네. 그가 말했어요. 자네 목숨을 구했다지? 네, 각하.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좋아. 대통령이 말했죠. 그럼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해보게. 적인가? 동맹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둘 다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능해요. 원전, 농축기술, 미사일,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럼 적 아닌가?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NPT를 위반하려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리고 만든다 해도 그건 북한 때문이에요.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확신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제 목숨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뇌출혈로요. 그런데 한국 의사들이 저를 살렸어요. 국산 로봇으로 12시간 수술했습니다.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국방장관이 반박했어요. 의료와 핵무기는 다른 문제 아닌가?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죠. 둘 다 기술이고 둘 다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도 씁니다. 그들은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도 짓고 로봇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해요.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스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을 억압하면 그들은 더 멀어질 겁니다. 협력하면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배운다고요? 국방장관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배워요? 저는 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국 로봇이 심은 클립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미국 병원이었다면 보험 문제로 못 받았을 수술이에요. 비용이 수천만 원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당연하게 해줬어요. 이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결론이 뭔가? 그가 물었어요. 협력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에 압력 넣으면 그들은 핵을 만들 겁니다. 어차피 기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협력하면 다른 길이 열려요. 기술 교류, 의료 협력, 산업 파트너십, 우리가 얻을 게 많습니다. 그들 핵은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무기입니다. 제가 말했죠. 공식적으론 인정 안 하되 사실상 용인하는 거예요. 대신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공동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거죠. NPT는요? 예외를 만듭니다. 제가 답했어요.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한 예외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번지지 않게 조건을 명확히 하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무장관, 한국과 비공식 협상 시작하게.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조건은 데이비스가 제시한 대로 기술 교류, 정보 공유, 공동관리. 알겠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한국 의사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게. 그들이 우리 분석관만 살린 게 아니라 한미동맹도 살렸어. 브리핑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마이클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네. 그가 말했죠. 자네가 판을 바꿨어. 제가 아니라 한국이 바꿨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봤을 뿐이에요. 백악관 브리핑 일주일 후 상황이 급속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어요. 극비 채널이었죠. 저는 다시 마이클슨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왔네. 그가 말했어요. 예상보다 빨라. 어떤 반응입니까? 제가 물었죠. 놀랍게도 긍정적이야. 마이클슨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돼 있었어요. 한국 측 제안. 첫째, 기존 관세 협정 전면 철폐,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분야. 둘째, 의료 로봇 및 AI 수술 시스템의 미국 이전, 기술 라이선스 포함. 셋째, 한미 공동 연구센터 설립, 핵 안전, 의료 기술, 우주 개발 분야. 넷째, 한국의 자체 방위력 인정, NPT 예외 조항 협의.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치밀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빈틈이 없네요. 제가 말했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했어요. 그렇지. 마이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말이야. 국방부 반응은요? 반대가 심해. 마이클슨이 솔직하게 말했죠. 특히 관세 철폐 부분. 자동차 업계가 난리야. 의료 로봇은요? 그건 오히려 찬성이 많아. 마이클슨이 답했습니다. 우리 의료계가 한국 기술에 관심 많거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은요? 제가 물었죠. 승인 방향이야. 마이클슨이 말했어요. 단 의회를 설득해야 해. 그게 문제지. 며칠 후 국무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협상 실무진이 모였어요. 양측 대표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건설적인 대화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측 대표는 국무차관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답했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옆에 앉아 두 나라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먼저 민감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죠. 한국의 자체 방위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차관이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는 NPT 체제를 존중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럼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한국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공식적으론 핵 비확산이 원칙입니다. 미국 차관이 답했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북한 억제를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조건으로 넘어가죠. 관세 문제가 먼저 논의됐습니다. 한국은 전면 철폐를 원했고 미국은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어요. 협상이 팽팽했죠. 자동차 분야는 민감합니다. 미국 차관이 말했어요. 디트로이트가 반발할 겁니다. 그럼 의료기기부터 시작하시죠. 한국 차관이 제안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AI 진단 장비, 이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미국 차관이 참모와 속닥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죠. 의료계 반응이 긍정적이니까요. 다음은 기술 이전 문제였습니다. 레보아이 수술 로봇을 미국에 도입하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5억 달러였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 측 참모가 반박했어요. 데이비스 씨, 한국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받은 수술 비용이 미국에선 얼마였을까요? 저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로봇 수술 12시간 전문의 최소 50만 달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보험 없이는 100만 달러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에선요? 한국 차관이 물었죠.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 차관이 미국 측을 봤어요. 5억 달러면 미국 내 50개 병원에 로봇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연간 5천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비싼 겁니까? 미국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동연구센터 설립도 논의됐습니다. 위치는 샌디에이고로 정해졌어요. 한국 연구진과 미국 연구진이 함께 일하는 시설이었죠. 핵 안전 분야도 포함됩니까? 미국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 차관이 답했죠.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오히려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도 합의됐습니다. 한국의 핵 관련 활동을 미국과 공유하되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감시가 아니라 협력이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전이에요. 북한이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미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선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 차관이 답했죠.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만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차관을 만났습니다. 데이비스 씨, 그가 저를 불렀어요. 수술은 잘 회복되셨습니까?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가 답했죠. 다행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의사들이 자랑스럽더군요. 미국 분석관을 살렸다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협상도요. 협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죠.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예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핵을 협상 카드로 쓴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죠. 며칠 후 협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언론은 한미 전략적 기술 협력 협정이라고 불렀어요. 관세 단계적 철폐, 의료 로봇 도입, 공동 연구센터 설립, 모든 게 합의됐죠. 의회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이 미국인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먹혔어요. 제 사례도 증거로 제시됐죠. 마이클슨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그가 말했어요. 한미 관계를 새로 정의했어. 제가 아니라 한국이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좋은 결과야. 마이클슨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진짜 파트너가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